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으시고 좋은 느낌 가지시고 좋은 걸 많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기림 교수님 나오시죠? 네. 이렇게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그 워싱턴 문인회 회원님들과 그리고 신회장이신 송윤정 회장님, 전임 회장이신 김영기 회장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현재 그 한국의 경기도 평택의 평택대학교라고 하는 그 대학에서 미국학과의 교수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평론가로 한국 그 문학 문단에 등단을 하고 문단의 말석에서 한국 문학 작품을 비평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특히 제가 좋아하는 것은 한국 시조인데요. 그 이유가 이제 저희 선친이 그 무명의 시조시 무명은 아닙니다. 1965년에 등단을 하셨고 시조 시인으로 평생을 사셨는데 제가 선친이 돌아가신 날부터 그 시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이제 볼 수 있게 돼서 그 다음부터는 일종의 그 시조를 신봉하는 어떤 사교 모임 같은 그런 정도의 열정으로 한국 그 시조 작품들을 읽고 있습니다. 제가 이 초청 강연이라고 그래가지고 너무나 황송한데요. 사실을 이제 말씀드리면 지난 11월 모임에 오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자원 강연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워싱턴 문인회와 이렇게 인연이 생길 것을 기대를 못했는데 저로서는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 11월에 미국에서 그 학회가 하나 열렸어요. 그 국제학회인데 Association of Ethnic Studies라고 하는 학회였습니다. 제가 그 학회와도 아무 인연이 없었는데 한국에서 연구만 하려니 너무 이렇게 그 지적 자극이 부족해서 검색을 했어요. 그래서 Ethnic Studies 여기에 제가 연구하고 있던 주제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발표를 하겠다고 이제 신청을 했고 액셉트가 돼서 워싱턴 DC 그 하워드 유니버시티에 가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발표 준비로 바빴으면서 DC 지역에는 어떤 한인분들이 살고 계실까, 그리고 그 중에서 문학을 사랑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두 분 만나 뵙고 차를 한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검색을 했더니 이제 웹사이트에 그 활동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회장이신 김영기 회장님께 전자메일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한번 만남의 기회를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일주일 만에 강연을 조직을 하셔가지고 그 잘 아시는 마크 피럴슨 교수님과 함께 그 조인트 렉처를 하도록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고, 사실은 저는 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밤새워서 시를 이야기해도 지치지를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11월에 이제 여러 선생님들 만나 뵙고 그 문학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그 작품의 그 완성도를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의 미국이라는 먼 나라에서 이렇게 순수한 문학적 영혼을 지키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하고 저는 그 인연이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가족 여행을 왔습니다. 저희 지금 사진 찍고 있는 사람이 이제 남편 하철관 교수이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 여행을 이제 코비드가 해제돼서 3년 만에 한번 하게 되었는데 제 여행이 3주 전에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서 시작해서 거기서 가족 여행을 마치고 아들이 일하고 있는 뉴욕에 가서 한 3일을 보내고 그냥 돌아가기가 너무 아쉬워서 제 마음에 제2의 고향으로 남아있는 이 워싱턴 DC에
와서 한 번 더 선생님들하고 대화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송영길 회장님께서 이렇게 또 멋진 자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 경력을 말씀드리면 저는 80년대에 한국에서 국문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학 가는 남편을 따라서 88년에 미국 시애틀 워싱턴에서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을 가게 되었는데 공부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저도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제가 국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교문학을 많은 분들이 권하셨는데 저는 이게 모르기 때문에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에 왔으면 영어를 익혀서 영어를 자유롭게 쓰고 싶어서 학부부터 영문학을 시작하면 많이 자유로워질 줄 알고 학부 영문학을 해서 세컨 BA를 땄습니다. 유니버시티 워싱턴에서. 그러고 나서 제가 가야 할 곳은 궁극적으로는 이 한국과 미국을 비교하는 비교문학이 제 집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에서 비교문학으로 박사학위를 땄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로 두 서로 다른 문화를 함께 보고 공부하는 것이 이제 제 필생의 이제 업이 되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해온 것이 아마도 이 미국이라는 그 대륙에서 한국 문화에서 성숙하시고 다시 또 미국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요즘에 유행하는 혼종성, 하이브리드티, 아이덴티티를 가진 모든 분들의 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냥 쭉 공부해오고 저의 가슴에 와서 닿았던 것들 그것을 이제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제목 Both things counter, original, spare, strange 이 부분은 이제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영국 시인 지금부터 한 20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영국 시인의 시에 나오는 구절인데 저는 이 구절을 지금은 이제 작고하신 콜롬비아 대학의 교수였던 유명한 비교문학자인 에드워드 사이드 오리엔털리즘으로 유명하신 학자분이시죠. 그분의 유튜브를 제가 즐겨 듣습니다. 참 놀라운 세상이 됐어요. 챗GPT처럼 돌아가신 분의 강연을 제 집 안방에서 들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에드워드 사이드가 얘기하는 렉처의 끝부분에서 이 구절을 힘주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를 읽으면서 이 부분의 의미를 제가 오랫동안 되새겨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다음 화면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이 제목이 이제 By the Beauty라고 하고요. 시간이 제가 한 70페이지 준비를 해와서 대충 건너뛰겠습니다. 나중에 PPT 공유할 테니까 작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By the Beauty는 제가 한국말의 감각으로는 얼룩덜룩한 것의 아름다움이라고 번역하면 가장 적절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제란 맨디 호킨스라는 영국 시인의 작품인데 여기 나오겠죠. 마지막 부분에 All things counter, original, spare, strange. Whatever is fickle, freckled, who knows how. With swift, slow, sweet, sour, a desert dew. He fathered forth whose beauty is past change. Praise him. 번역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선생님 다음이요. 한국말로 제가 번역해 본 거예요. 오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얼룩덜룩한 것들을 보며 신을 찬미할지니 얼룩무늬 소처럼 두 색깔의 하늘 헤엄치는 송어의 장밋빛 점들 신선한 목당같이 떨어지는 밤송이들 물이 짧은 핀짓새의 날개들 풀밭과 휴한지와 경작하는 땅들 그 잘 구획되어 맞물린 땅의 모양새 다양한 직업들과 그들의 장비와 그들의 도전과 장식 다음이요. 반대되고 고유하고 드물고 이상한 그 모든 것들 모양이 변하고 얼룩투성이인 그 모든 것들 어쩌다 그리 되었는지 니라서 알겠는가. 빠르고 느리고 달콤하고 시고 빛나고 어두운 것 모두 지닌 채 신은 변하지 않을 아름다움을 창조하였으니
그를 찬미할지어다. 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아마 1993년 연설에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 시인 제라르 맨디 호킨스를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옛날에 부모님께 듣기를 우리 한국 문화 전통에서는 어떤 연설도 처음을 이렇게 공자, 맹자 또는 그 시를 한 줄 인용하고서 시작한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전통이 어느 사이인가 사라져 버렸고 우리가 뭐 한국 정치, 경제, 사회 현실 속에서 이런 전통을 실천하는 분을 제가 거의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드 사이드가 자신의 연설을 이렇게 한 줄 시로 마감할 때 제가 느끼는 효과는 이렇게 증폭되는, 전파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았어요. 이 한 구절 속에 사이드가 그동안 열심히 설명했던 것들이 다 함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이드가 얘기하는 그 내용의 주제는 그렇습니다. 미국 문화 비평가잖아요. 이 사이드 작고 이후에 지금 가자 문제가 다시 재발되면서 팔레스타인과 유대인 갈등이 아주 첨예해서 무슨 말을 하기에도 조심스러운 시대가 되었죠. 그런데 아마도 에드워드 사이드가 사실상 팔레스타인인들의 고통과 슬픔을 대변한 거의 몇 안 되는 미국 지식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용감함에 놀라고 그리고 본인도 다른 데서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정치적 탄압이나 개인적인 위협도 많이 느꼈다고 합니다. 하지만 평생을 통하여 오리엔탈리즘에서 시작해서 Culture and Imperialism 같은 책을 쓰면서 그 이스라엘의 목소리가 압도하고 있는 그리고 미국이 백인 중심의 그 문화만이 가치 있는 문화처럼 여겨지는 그 문화적 풍토를 비판적으로 보게 만든 굉장한 큰 기여를 하고 떠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오리엔탈리즘 나오고 70년대에 그리고 93년에 이 연설을 이제 하게 된 것인데 이 얘기인즉슨 문화를 구성하는 것은 한 단일한 목소리가 아니다. 즉 셰익스피어 이후에 완성되어 온 영어로 된 그 와스퍼들의 그 문화가 미국 문화를 지배하고 있으나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다이버시티로 이루어진 나라고 각자 그 소수자들은 각자의 경험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반대될 때도 있고 정말로 오리지널하고 그리고 이렇게 주도권을 갖고 있는 중심 세력의 문화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창의적인 것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비자하다거나 스트레인지하다라는 혹평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될 때 정말로 건강하고 정말로 균형 잡힌 그런 싱싱한 그 문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반대되고 고유하고 드물고 이상한 그 모든 것들 이것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면 이 워싱턴 문인회 분들이 그 표현하는 고유한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어떤 평가를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 2023년 4년 이 미국 동부의 한 지역에 일종의 에서닉 마이너리티로 살다가 갔던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미국을 보았고 이렇게 세계를 이해했다라는 그 기록으로 남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은 정말 이 미국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그 중요한 요소, 보석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그렇게. 네, 다음 하겠습니다. 그 제가 요청 이제 받을 때 제가 제안한 것들 중에 제가 비교 문학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리안 아메리칸 작가들에 대해서 꾸준히 조금씩 간헐적으로 그 논문을 쓰고 그들의 작품을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중에 그 일종의 그 뭐랄까요 리니지 또는 페디그리를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 이 김용익이라는 작가는 조금 더 예외적이었어요. 그래서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고. 그래서 제가 이 김용익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이 경상도 통영이고 통영에서 어린 시절 10살, 9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그 컬처럴한 아이덴티티는 7살이 될 때까지 어디서 살았는가. 7살 때까지 살았던 그 문화가 자신의 문화적인 그 정체성을 형성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김용익은 저와 공유하는 바가 많을 거라고 생각했고 통영은 문인 예술가가 많이 산출된 곳이죠. 그래서 통영에서는 그 예술가를 합쳐가지고 문학상을 한꺼번에 운영을 해요.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전국적인데 제가 거기서 한번 4년 정도 그 이제 수상자를 결정하는 위원회에서 일을 하게 돼서 김용익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게 됐습니다. 김용익 작가는 자신을 초벌구이도 하고 재창조도 하는 작가가 나다 이렇게 이제 자신을 규명을 했어요. 김용익 작가를 한 번쯤 우리가 발견했으면 하는 생각은 미교문학 공부할 때 이 말이 제 가슴에 닿았었어요. Distance creates discovery. 그러니까 그 문화 속에 푹 젖어 있을 때에는 어떤 발견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문화권에서 벗어나 있게 되면 너무나 당연했던 것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굳이 발견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이 발견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두는 것이 밖으로 나와서 바라보게 되면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다는 생각 말인데요. 이제 많은 부분에서 제가 공부하는 그 비교 문학의 그 대상은 이와 같은 디스턴스와 디스커버리 이 사이의 균형이고 힘당기기 같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김용익 작가가 남긴 말들은 이런 것이에요. A writer writes. 끝이에요. 작가는 글을 쓴다. 그 밖에 무슨 팔레틱스가 필요하냐라는 이야기겠죠. 단투받으면 족하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그 책을 낼 때 러브 인 윈터 같은 책 69년에 나온 소설인데 서문에 To the People of 통영 결국은 이제 사자가 그 마지막에는 고향 쪽을 향해서 머리를 둔다고 하듯이 이분의 상상력의 근원에는 고향 하늘, 고향 땅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꽃신이라는 그 단편 브라이덜 슈즈, 웨딩 슈즈 그렇게 영어로 썼던 것 같은데 뭐 이분의 그 고향 사랑이 요 문장에 나타나는 것 같아요. 미국 유럽의 하늘도 보고 산길도 걸었으나 고국 하늘 고향길이 늘 그리웠다. 들과 풀 사이 쇠똥에 발이 빠졌던 그 골목길이 그리웠다. 이 얘기가 1984년에 나오는데 김용익 소설가가 그 성장기를 보냈던 대한민국 그때는 60년대 70년대 정말 곳곳에 새똥이 뒹굴고 포장된 길이 더물었던 그래서 유치원 시인이 포장 안 된 길을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던 그런 황량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글을 쓰면서 그 땅, 그 길, 그 하늘이 그립다라고 썼어요. 그리고 이 김용익 작가는 저는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어요. 1980년대에 그 당시에 비평계를 아주 제왕처럼 지배하고 있던 김윤식 비평가한테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두 부분 사이에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오갔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얘가 자존심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도 고필 안 하는 작가는 귀한 존재로 존경받아야 합니다. 이런 말도 남길 만큼 오히려 한국 문단을 떠나서 글을 썼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바를 자유롭게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당당하게 발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이요. 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김용익을 이제 아카데미컬리 그러니까 논문으로서 접근을 해봤어요. 그러면 김용익처럼 이렇게 이중언어로 한글로도 쓰고 영어로도 쓰면 한국 작가로 볼 것인가, 미국 작가로 볼 것인가 이 혼종적 작가들에게 늘
풀 수 없는 어려운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볼 때는 우리 비교 문학자들이 그 말이 그거거든요. both and or, neither nor. 잘하면 both and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neither nor로 취급을 받는다라는 이제 이야기인데 뭐 그런 그 경계에서의 삶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저는 그거를 굳이 차별로도 생각을 안 해요. neither nor로 봐도 좋다. 나는 both and이다.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그 정도의 자신감, 좋게 얘기하면 자신감, 대담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은영이라는 사람이 뭐 논문을 하나 썼는데 그 한국 문학을 그러면 어떻게 정의할 거냐? 그러면은 그래서 누가 어떤 언어로 무엇을 누구를 독자로 하여 쓰느냐? 이것이 네 가지 규정의 이제 요소이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김용익은 한국 문학 작품은 한국인이 썼고 그 사실은 패스포트가 나중에 미국으로 귀화를 했는지 아니면 한국 국적으로 살았는지 좀 잘 모르겠지만 어떻든 간에 한국인이란 정체성을 갖고 있고 그 표현의 미디엄을 한국어로 잡았고 그 다음에 그 작품에 반영된 것이 한국인의 삶과 정서이고 누구한테 읽힐 것인가 한국 독자를 겨냥했기 때문에 한국어로 썼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작가로 보아야 한다.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김용익 자신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최일남 씨의 정언인데, 그러니까 영어로 창작 활동을 하는 목적은 한국의 고유한 문화를 영어로 표현하여 알리는 데 있고, 그리고 한국 얘기를 쓰는 데는 한국어가 더 적합하다고 본인은 느꼈다고 해요. 아마 20세가 연대기를 보면 나오는데 일본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문화, 한국어가 퍼스트 랭귀지였고 그 다음 영어를 학습하여 글을 썼기 때문에 한국 문학을 일단은 기저로 삼았던 것 같고 이제 이 부분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싶다라는 것이 이분의 그 창작의 의도였는데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조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용익 작가가 활동했던 1980년대는 그야말로 한국이 세계에 어디 위치했는지도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사람들이 참 인지하지 못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본인은 포커스를 한국 문화의 그 독특한 성격을 알리는 데 있었다라고 본다면 이제 2024년 우리 미국 땅에서 한국어로 또는 영어로 글을 쓰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50년 전의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가 피부로 느낀 바는 미국 사회의 미국 시민의 일원으로서 이 미국 문화의 창조에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더 관심이 많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K-pop 뭐 등등으로 인하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소개하지 않아도 이 미국인들이 스스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조금은 방향이 이제 달라질 때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계 미국 작가 김용익을 보려고 할 때 아시아계 미국 작가라는 틀 속에서 다시 한번 살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대기를 한번 대충 보면 이제 오늘 2024년의 워싱턴 문인회 분들의 위상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에이지언 아메리칸 리터러처라는 이 말 자체도 이제 에스닉 스터디즈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는 용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일종의 이를테면 화이트 백인 작가들이 글을 쓸 때 우리가 유로피언 아메리칸이라고 부르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라이터로 다 쉽게 넘어가는데 창레디 같으면 꼭 코리안 아메리칸 또 이를테면 앨리스 워커 같으면 애프로 아메리칸 앞에 어떤 그 하이픈으로 연결되는 뭔가를 붙이는 것은 다 에스닉 마이너리티를 향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계 미국 작가라는 그 용어 자체를 부정하자 한국계 작가 중에서 그 하와이에서 글 쓰고 있는 에리 박 교수가 이런 주장 많이 했었어요. 우리는 에이지언 아메리칸 라이터가 아니다. 그냥 아메리칸 라이터다. 생각해볼 문제죠. 그래서 한국계 미국 문학
그 역사를 보자면 1920년대, 30년대를 선구자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박사 그리고 영힐강 그라스루프를 썼던 영힐강이 아마 1931년에 그라스루프를 미국에서 출간을 하죠. 그래서 영일강은 토마스 울프라는 유명한 미국 소설가하고 굉장히 절친한 관계였고 당시에 많이 인정받은 작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정리한 것은 이래요. 한국에서도 하고 또 일레인 킹처럼 버클리 대학 교수로 있던 분들이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라이터들을 개별적으로도 접근하고 그리고 그 흐름을 이제 정리를 했는데 유일한 강용화를 당연히 일종의 파이어니어 피겨로 보고요. 60년대, 70년대를 중기라고 보고 있어요. 이런데 이 연구 논문도 한 10여 년, 20년 전에 나왔기 때문에 또 수정될 필요가 있긴 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박인덕, 김용업, 김용희 그리고 리차드 김기청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 코리안 아메리칸 라이터로서 인정받으면서 이제 글을 쓰는 작가들이 늘어난 거죠. 20년대에 두 사람으로 시작했다. 이후에 피를현, 그다음에 테레사 학경차 이분도 굉장히 아방가르드한 포스트 모던 작가로서 그 어떤 미국 작가도 열어보이지 못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서 미국 문학계 내부에서도 굉장히 끊임없이 분석해도 새로운 담론, 디스코스를 계속 만들어내는 아주 문제적인 작품을 쓴 사람이 차학경 씨죠. 딕테라는 그 소설이요. 그 다음에 런영김, 클레이월. 저는 런영김을 좀 읽었는데 그 문체가 그렇게 저한테는 어필을 하지 않았어요. 마가렛 베이가 있고 시인으로서 케이시 송 하와이에서 쓰는 시인이죠. 케이시 송도 아마 그 어머니와의 그 패밀리 이야기를 시로 많이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워싱턴 문인의 시인분들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패밀리 멤버를 통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 기억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그 어떤 콜렉티브 메모리로 바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나중에 조금 더 이따 하겠지만 그 부분에서 한번 읽어볼 만한 시인이라고 생각됩니다. 90년대에 들어오면 노라 옥자 켈러, 컴포트 워먼, 수잔 최, 그 포런 스튜던트 썼죠. 그 다음에 최송열 씨, The Year of Impossible Goodbye. 이건 아마 그 주니어 영 리더들을 위한 소설로 보여요. 그 다음에 미라 스타우트, 해리 리, 명미 김, 게리 파크, 민소 하인츠 뱅크 이런 이제 작가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제가 읽고 또 읽어도 계속 다시 읽고 싶은 작가는 정말 이창래이고요. 그리고 노라 옥자 켈러의 컴포트 워먼은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좀 분분한 편이고 수잔 최는 저에게는 큰 임프레션이 없었지만 이 수잔 최가 다룬 그 포런 스튜던트가 할아버지 최재서 한국 문인 평론가를 그 모델로 삼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소설 속에서 이 또한 그 수잔 최의 기억에 남은 할아버지의 그 삶. 근데 그것이 사실은 당시 그 최재서 씨가 살았던 파란만장한 한국 역사를 이 인물이 대변하고 있는 거죠. 이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거기서 지식인으로 살아남고 그다음 한국 전쟁을 겪고 다시 미국으로 또 이렇게 할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얘기인데 거기 할아버지 얘기도 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인스 하인츠 펜컬 이분은 요즘 와서 또 시적 번역에도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The Memory of My Ghost Brother 그 소설 읽었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창래 작가의 문체에 압도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좀 전에 그 이제 분류는 한국에서 나와 있는 연구를 정리해 보신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벌클리 대학의 일레인 김 교수는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첫째는 20세기 초 60년대까지 처음 한국 이민자들의 그 정체성은 유학생 또는 정치적 망명가들이 대부분 지식인이었다. 그래서 이분들이 남긴 기록이 이 시대를 결정한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 그러니까 네 그룹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903년부터 1905년까지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 이민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스스로 아마
글을 쓸 시간도 없었고 여러 가지 여유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부모님 또는 그 이제 선조들의 그 생애를 일종의 오럴 히스토리로 기억하고 있다가 이렇게 소설로 또는 에세이로 이렇게 발표를 하기 시작해서 이 그룹도 그 중요한 하나의 그 요소이고, 그 다음에 20세기 초 캘리포니아 또 서부 지역에 농사하러 왔거나 수산과 공업에 종사한 이민자들, 그 후손들, 그 다음에 65년이 되면 이제 미국 이민법의 제한이 변경되면서 68년 이후로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민을 오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워싱턴 문인의 선생님들은 요 네 번째 그룹에 속하게 될 것인데, 저는 일레인 킴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이분은 버클리 특유의 그 기질을 그 연구하실 때도 발휘를 하시는지, 중요한 것은 한국 이민자들을 보라. 인텔렉추얼은 그 비율이 굉장히 적고 대부분이 이렇게 노동 이민자들인데, 문학은 사실상 강령물이라거나 이렇게 그 지식인들이 작품을 썼기 때문에 그들이 대다수 80%가 넘는 노동자들의 삶을 대변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록으로 남지 않은 대다수 노동자로서의 한국인, 한국계 미국인들, 그들의 삶을 재현하는 문학에도 포커스를 둬야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에요. 근데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문화가 그 어느 시절에도 대중의 경험도 소중하죠. 하지만 제가 판단하는 데는 한국 문학이 워낙 80년대 이후에 노동자 대중의 그 고통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것보다는 좀 더 인류 공통의 비전을 다루는 그런 생각, 그런 철학, 그런 문학을 하시는 것이 옳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 둘째, 하와이에 이민 온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고 그 후손들이 그들의 삶을 대신 재현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요, 디벙크될 이제 그 상황에 좀 놓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던 11월 그 Association of Ethnic Studies에서 발표한 것이 이 전낙청이라는 인물입니다. 혹시 뉴스를 통해서 접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랄 좀 사실이었죠. 왜냐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1876년생이고 1953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 요게 이제 USC에 이분의 원고가 다 기증이 되면서 USC가 최근에 한 4, 5년 전에 이제 이런 우리가 이런 아카이브를 갖고 있다라고 공개를 일반에 했고, 이 원고의 일부가 지금 한국에서 2년 전에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제적 강도라는 제목의 이제 소설이 나왔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자예요. 1세대 1902년인가에 이민을 가셨어요.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 지금 일레인 킴도 얘기하듯이 1세대 하와이 이민자들은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기록을 남기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영어로 쓰지는 않고 한국어로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이 1905년인가에 정도로 추정이 되거든요. 이분이 그러니까 언제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원고가 무지무지 많대요. 그러니까 소설이 장편 소설이 한 2-3편, 단편 소설이 한 7-8편, 그 다음에 정치적인 어떤 리뷰 에세이, 그리고 뭐 사설, 장르를 불문하고 엄청난 기록을 남기셨고, 그걸 전부 한글로 쓰고, 그거를 이제 돌아가실 때 한 번도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퍼블리시를 하지 않은 채 남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 후손들도 2세대 이제 이민자들이니까 생업에 바빴나 봐요. 그대로 창고에 묻힌 채 사실상 거의 100년을 지나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세 번째 세대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런 걸 남기셨는데 이게 뭔지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USC 그 도르니 도서관에다가 기증을 하셨대요. 하고서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지 평가해 달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 USC 교수가 읽어보니 정말 대단하다. 일단 여기 이제 그 원고 일부가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거예요. 보면 아시겠지만 구제적 강도의 원고인데 20세기 초반 1903년 5년 그 즈음에 띄어쓰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한국 그 당시에 기록법처럼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쓰고 있고 이 지금 국문학계에는 연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 문장이 전부 한국의 판소리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때의 춘향이 앞으로 나아가며 이도령 글을 보고 이 스타일로 글을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연스러운 거죠. 본인이 갖고 있던 그 문화적 토양 위에 자신의 나에게 익숙한 언어로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렇게 글로 다 남긴 거예요. 이제 곧 이 원고에 대한 이제 한국어 책이 나왔기 때문에 영어 번역이 지금 아마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게 번역이 이루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하와이 소탕수수 이민자들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는 전면 부정이 되는 거죠. 그들은 그때 초기 이민자로서 이런 삶을 살았다가 다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의 매체가 한국어인가 영어인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어요. 내 삶을, 내 기록을, 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억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런 기록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다른 어떤 외부적인 요소들, 하와이 사상 수수 노동자들이 이렇게 살았더란다 라는 어떤 공적인 다큐멘트, 역사적 또는 저널리즘의 문서가 이들의 삶을 100% 대변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 작가는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발표한 그 오월화라고 하는 단편 소설에 보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구제적 강도도 그렇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연구자들이 많이 그렇게 썼거든요. 하와이 사탕수수 노동자들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고 생존하기 위하여 굉장히 그 수탈, 탄압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이분이 쓰신 소설에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국인들 너무나 똑똑하고 너무나 미국 생활을 즐기고 있고 백인 주류 사회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멋지게 삶을 살면서 특히 그 부재적 강도에 가면 이 주인공이 수학에 너무나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백인 여성들이 아주 이 남자를 사모하게 되고 그리고 계속 가르침을 받아요. 그러니 사탕수수 노동자들은 일종의 중국인 쿨리처럼 이렇게 억압받았다. 그 내러티브는 정말 하나의 허구가 되고 우리 이 1세대 이민자들이 정말 미국 삶을 즐겼다라는 이제 반증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흥미로운 것은 제가 읽었을 때는 이 필라소피가 중용의 필라소피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역경, 중용과 역경의 필라소피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조화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 그 조화, 할머니와 음향이 서로 이렇게 얼려들어서 만들어내는 독특한 역학은 그러니까 백인이 억압하고 그다음에 인종적 소수자들은 억압받고라는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엎게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레이셜 디스크리미네이션의 요소는 또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하게 고발이 되어 있어요. 아주 그 인종적인 지금은 절대로 금기어가 되어버린 그런 인종적 경멸의 어휘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인들이 그렇게 구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주인공이 거기에서 전혀 주눅들거나 그다음에 분개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걸 뒤집어요. 그러니까 우리 역경을 보면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는 거다.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거 그건 다 어떤 기운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거라 너는 수 기질이고 나는 풍 기질이라서 우리는 어울릴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다 서양인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그 결과 누가 누구를 사랑했다, 또 누가 누구에게 버림받았다 그것이 그렇게 뭐 원망이나 대립의 그 역학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 만나고 헤어지고 아주 자연스러운 자기 길을 가고 있다라는 굉장히 그 뭐랄까요 훨씬 더 포용의 그런 정서를 만들어내게 돼서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다음은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차드 킴, The Martyr, The 충교자, 뭐 요거는 연구가 많이 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영힐강의 The Grassroots 11개 국어로 번역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사실은 저는 이 The Grassroot도 저의 그 이창래 다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작가이거든요.
사실은 한국어로 쓰고 그것을 번역을 해주면 어떨까? 뭐 요새는 번역가들도 많은 나왔다고 하고 한국 문학에서도 한강의 그 The Vegetarian 번역으로 알려지듯이 이제 번역이 한국 문학에 보이는 관심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것도 한 방안일 수 있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영어로 창작할 수 있다면 직접 쓰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제가 이 초등을 연구를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제 개선이 됐겠죠. 오역이 덜어 들어있는데 굉장히 크리티컬한 오역이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한국의 초가지붕을 이 강영을 작가가 영어로 묘사하면서 그 자연 친화적이고 2층 이상 올라가지 않고 초당 또는 우리 그 기와지붕의 그 곡선은 마치 그 부선꽃처럼 바람이 불면 바람에 따라 흔들릴 수 있도록 아주 미묘한 곡선인데 그리고 그거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썩어지는 것. 그래서 항상 자연의 일부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초당이다. 이렇게 묘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 한국어 번역본에서는 초가는 썩고 벌레가 생기고 뭐 이렇게 굉장히 흉한 것으로 오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중요한 그 문화적 엘리먼트가 이렇게 오역이 되어버리니까 그다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어떤 분이 논문을 썼는데 강영헐은 미국이 가지고 있던 오리엔탈리즘에 부합하는 그런 진료를 제공해주는 오리엔탈리스트 작가였다라고 누군가가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저는 그 리뷰할 때 정말 저는 너무 슬프고 억울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텍스트가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 번역본에 기초하여 이렇게 분석한다라고 하는 거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번역가가 참 훌륭한 번역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번역가도 작가 자신은 아니잖아요. 95% 이해했으면 참 훌륭한 번역가를 만난 거죠. 그런데 이 작가가 한국어로 한국 문화를 소개한 영어 소설이 한국어로 번역될 때 이런 오역을 갖고 왔다면 얼마나 통탄해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이미력 작가 압록강은 흐른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영일감. 근데 이제 지금 이창래 씨의 명성이 이 강영헐 씨를 이제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태 그다음 한국계 미국 문화가 르네상스 시절이라고 하면서 이제 이창래 씨 이런 작품들 소개가 되고 있죠. 제가 미국 학과 교수로서 우리 학교에서 한번 전직 그 미국 대사님을 소개를 해서 이제 연설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이 한 명이 질문을 했는데 미국 문화를 이해하고 싶으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되겠습니까? 소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저하지 않고 이창래의 얼러프트를 읽어라 라고 얘기를 그분이 하셨어요. 물론 한국에 부임해 있는 미국 대사이시기 때문에 이왕이면 한국계 미국 작가를 추천하셨을 수도 있으나 제 인상은 다른 사람 볼 거 없다. 이창래를 읽으면 여기에 미국 문화가 다 들어있다. 그렇게 보신 것 같아요. 다음은 김영희 그 작가 제가 오늘 여기 주제니까 그냥 이런 연대기는 재미없죠. 그냥 일본에서도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이오와 그 창작 그 프로그램에서 처음으로 그 꽃신을 썼는데 이 작품이 저도 영어로도 좀 읽어봤고요. 그런데 이 라이터스 워크숍에서 과정을 수료하고 아마 아이오와 그 창작 프로그램이 그때까지 나와 있던 최고의 그 작품들 25편을 선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에 김용익의 이 꽃신이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인정을 받았겠죠. 다 알고 계시는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주미 대사를 지내신 김용식 전직 대사의 동생이고 그래서 김용식 대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외교로서 한국을 알리지만 내 동생은 문학으로서 내가 못하는 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저는 통영을 방문했을 때 그 두 형제가 함께 자신의 살던 집을 시에 도네이트하고 뮤지엄으로 쓰고 있어서 그 사진들을 다 볼 수가 있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한국에서 거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굉장히 한적하게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김용익이 그 당시에 드물게 이렇게 이중 언어 작가로서 작품을 썼기 때문에 이제 후세대가 연구를 좀 하고 있었고 고려대학교에서 비지팅 스칼라로 잠깐 활동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도서관에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이런 올드 코리안 송스 같은 김용익의 그 일종의 유품이 이제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해서 좀 더 연구가 확장이 되겠죠. 이러한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 단편으로서 뭐 겨울의 사랑, 동짓날 찾아온 사랑 등등. 다음이요. 푸른 씨앗, 블루 인 더 시드라는 중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정말 그 제가 볼 때는 알고 썼는지 아니면 썼는데 그 정신이 미국 학생들에게 읽힐만 하다고 생각되어 있는 건지 우리 처음에 제시했던 그 제라드 맨리 호킨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다이버시티에 대한 존중의 철학이 여기에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국 문화는 제가 미국 학교 교수로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다이버시티와 유니티 사이에 끊임없는 긴장과 조화. 네, 다음이요. 이제 여기 이런 구절들이 나와요. 서문에서는 이 소설의 주인공이 그야말로 백인과 한국인의 그 이제 인종적 결합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인데 아시겠지만 1960, 70년대 한국 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머리카락 색깔이나 눈빛이 다르면 굉장히 차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인공이 이제 이처럼 푸른 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나는 눈이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엄마가 나도 그 씨앗 속에 푸른빛이 있었나 보지 그렇게 답하는 부분이 나와서 블루 인 더 시드라는 제목을 이제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따돌림을 당하고 그 차이 때문에 디퍼런스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고 차별이 있고 이런 세상보다 모두가 눈빛의 차이나 머리 색깔의 차이나 피부 스킨 컬러의 차이를 넘어서서 다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소설의 구절 속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어떤 이제 인물이 내 나이 30다 되도록 색깔, 크기, 모양이 똑같은 전복은 본 적이 없다. 두 쌍둥이, 세 쌍둥이도 아주 같지는 않다. 누구나 다 디퍼런스를 갖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소설 속에서 이제 어떤 인물, 요술쟁이로 묘사된 인물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두 눈 가졌으면 두 푼, 한눈 외눈쟁이는 한 푼, 눈 멀었으면 공짜, 먼 눈 노인은 뒷자리에 앉고 가까운 눈 애들은 앞자리에 앉고 적당한 눈은 가운데 앉으시라.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다음. 네, 그 여기는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의 눈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여기 이제 뭐 아이들을 위한 이야기니까 길을 잃어요. 이야기 속에서 그래서 헤매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때 그 몰려가던 애들 중에 눈이 파란 애가 하나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제 여기 그 파란 눈빛 때문에 그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하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스트레인지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다르니까 다름 때문에 기억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꽃인 그는 하퍼스 바자의 1956년에 이제 게재되었던 그러니까 아이오와 창작 프로그램에서 썼던 그 소설이라고 하고요. 이 꽃이는 이제 당시로서는 한국인이 미국 가서 영어로 소설을 썼고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관심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졌다고 하고 한국의 뉴욕에서 공연도 되고 78년에 영화로 만들었고 또 김매자 무용단에서 무용으로 만들어서 연행을 한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화의 세계에서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국경을 다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워싱턴 와서 그 리영 리라는 시인에게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이제 그 각성을 하게 되었는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통영 음악제에서 한국 작곡가가 또 리영 리의 소설 From the Blossoms,를 음악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예술 사이의 장르, 그 경계가 다 넘어서지고 있고 그리고 그 내셔널리티, 에스니시티는 정말
잘 초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주인공이 꽃신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갓잼이라고 불렀나요? 그러니까 가죽을 가지고 정말 이건 예술이잖아요, 꽃신. 근데 그런 이제 전통이 한국 문화에서 이미 이 김용익의 시절에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값싼 고무신이 들어오면서 그 신발 한 켤레에 그렇게 비싼 돈을 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갓신 만드는 이 사람은 자신의 그 꽃신을 일종의 커머디티로 보지 않는 거죠. 정말 크래프트맨십으로 만들어진 예술 작품으로 보기 때문에 이걸 아무도 사주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아마 이게 김용익 작가 자신의 마음이겠지요. 한국이 이렇게 정말 멋진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 전통이 존중해주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점점 사라져가고 있구나.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소설을 낳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놀랐었어요. 옛날에 그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자들의 그 이민사, 인천에 있는 이민사 박물관을 갔더니 하와이 이민 간 사람들이 남긴 유품 중에 너무나 예쁜 지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전통 자수를 가지고 정교하기가 러시아 예술품을 뛰어넘는 그 예쁜 지갑이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던, 제가 갖고 있던 선입관, 한국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하와이로 노동 이민을 갔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가졌던 어떤 그 문화적인 그 수월성은 결코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을 것 같고, 이 꽃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도 쓰죠. 요즘 혼인할 때 누가 꽃신을 신느냐. 양화 고무신을 신으니까 나는 고무신 맥날을 신기기보다 이 꽃은 한 켤레를 신기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다음이요. 그런데 이 신발 한 켤레 가지고도 정말 우리 인생의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쁜 신이 자기에게는 신앙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러 사람들이 언덕을 넘어갔고 어떤 늙은 부인의 흙 묻은 그 모양 없는 신발에 나는 구역을 느꼈다. 그가 신은 신발도 한때는 고신이었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여기 이런 구절도 나오죠. 버들피기를 빼앗긴 것 같이 꽃신을 꽉 쥐고 있는 느낌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그 꽃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강한 애착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김용익을 보면서 윤희상 그 기념관에 갔더니 윤희상 음악의 원천은 어린 시절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어디 갔을 때 농가에서 들리던 개구리 울음소리, 그걸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 가야금이 내는 독특한 가야금인가요? 우리나라 현이 내는 독특한 그 음악, 그 전통을 이제 서구 음악하고 접목시키면서 윤희상의 그 고유성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김용익도 어딘가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통영의 개구리 울음소리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파도 소리,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죠. 내 이야기는 내 밑바닥에 깔린 시감이 원천이니 그것이 바로 나의 노래다. 그리고 끊임없는 외로움 속에서 고향 이미지, 그것이 내 문학적 고향이고 시신을 지켜주는 것이다. 모두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유년의 기억, 그걸 가지고 글쓰기. 네, 다음요. 선생님, 제가 지금 시간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네, 선생님 얼마 정도 시간이 남았나요? 시간을 네, 11시 반까지 가능을 잡아놨는데 네, 지금 11시 23분이에요. 11시 반까지 강연하고 30분 Q&A 하고 12시 10분 진행하는 네. 그래서 7분 안에 제가 이제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글을 쓴다는 게 의미가 어떤 건가를 저 자신한테 깨우쳐 준 작가가 아니 에르노예요. 작년 겨울에 제가 꼼짝도 하지 않고 아니 에르노의 소설 한 권을 읽고 나서 그 사람이 쓴 소설을 다 읽었어요. 근데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죠. 2년 전에 받았나요? 근데 글쓰기가 갖는 의미,
이런 말을 남겨서요. 진정한 장소라고 번역된 에세이집이죠. 여기서 진짜 인생, 마침내 드러난 밝혀진 인생, 실제 경험의 결과로 나온 유일한 인생은 바로 문학이다. 라고 아마 말셀 프루스트가 한 말인가 봐요. 그것은 자신에게 너무나 큰 공감을 준 아주 자명한 이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문학은 인생이 아니다. 문학은 인생의 불투명함을 밝히는 것이거나 혹은 밝혀내야만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다음으로 가볼게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글을 쓴다는 것은 인생의 경험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이라고 했고, 글로 쓰지 않은 경험은 일회성의 것으로 끝나고 결국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써야 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작가가 엄청난 파워를 지닌 거죠. 우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결국은 문장, 내러티브로 남는 거잖아요. 시의 형식이든 소설의 형식이든. 내가 이렇게 쓰면로써 그 오서가 갖는 그 권위라거나 혹은 나쁘게 마음먹으면 진실을 왜곡할 수도 있고, 자신의 버전으로 본 세상이 그것이 결국은 남겨지는 진실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내 이 무수한 기억의 조각들을 쓰지 않고 두면 언젠가는 날아가는 거죠. 아니 에르노 자신도 그 얘기를 해요. 나는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경험을 다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 중학교 교사로 일을 할 때 학생들 중에 정말 특이한 학생들이 있어서 이걸 언젠가는 글로 써야지 했는데 살다 보니 못 쓰게 되었고, 이제는 그건 쓸 수 없게 되어버렸다. 기억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글쓰기는 결국 쓰면서 그 경험을 다시 사는 것이고, 그 경험을 보존하는 유일한 방부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에르노를 읽고 나서 제가 한국의 박명숙 시인이라는 이 시인의 작품을 보게 됐는데, 그 아니 에르노와 연결해서 이 작품의 의미가 참 각별하다라고 제가 그 평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그냥 이것은 토끼에게라는 제목으로 40년 시력을 가진 이 여성 시인이 아주 자신은 거칠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이 작품이 너무 거친데 왜 하필 이 작품을 칭찬을 하냐고 그러는데, 나는 간으로만 글을 쓰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부분을 참 소중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와 거북 그 옛날 이야기가 이 여성 시인이 한 40-50년의 시력 끝에 자신을 토끼에게 비유를 하면서, 자, 맨 끝에 가서 검붉은 간을 흥정하는 여기는 내 땅이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여성 시인의 매니페스토다. 건드리지 마라. 여기는 내 땅이다. 나 여태까지 내 간 하나 붙들고 흥정해왔다. 너희가 모두 노린 게 내 간 아니냐. 나 이 간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 내가 간을 지니고 있는 한 여기는 내 땅이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선언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성숙하다 보니까 저는 이것이 굉장히 성숙된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별빛과 불빛, 모르겠어요. 과학자들 여기 앉아 계시니까 불빛에 눈이 머는 수도 있나요? 강렬한 불빛이면 눈이 멀기도 하나요? 근데 하여간 별빛과 불빛을 대조를 보이면서, 여기죠. 불빛의 눈이 멀지 별빛의 눈이 머나 라고 하면서 그동안 아름다움만 추구해오던 그런 작품 세계를 부정하고, 나는 눈이 멀지라도 진실을 얘기하겠다 라고 다시 한번 청명하는 것으로 봤었어요. 다음이요. 여기 오기 직전에 빈센트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를 책으로 이제 묶은 것을 봤었는데,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다가왔어요. 글쓰기가 항상 두렵잖아요. 텅 빈 백지를 놓고 보면 처음 첫 줄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가 늘 두려웠는데, 쓰다 보면 쓰게 되더라고요. 쓰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반 고흐가 자신이 평생 그림을 그려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람을 바보처럼 노려보는 텅 빈 캔버스를 마주할 때면 그 캔버스를 두려워하면서 그것을 내려놓으면 내가 지는 거다. 그 나를 노려보면서 저항하는 이 캔버스 위에 무엇이라도 걸어야 한다. 그러면서 이겨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음. 이렇게 다음이요. 그리고 이처럼 모파상의
단순하면 훨씬 큰 위안을 줄 수 있게 과장하고 창조할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예술가 역할이 있는 것 같아요. 자연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지만 사람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그 자연을 돋보이게 만들 수도 있고 변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요? 네, 그다음요. 네, 그다음 여기도 평범해지지 말아라.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면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평범해지는 거다. 자신만의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음요. 네, 계속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그 좋아하는 그 시 작품들 특히 이반 볼란드하고 네 그리고 몇 시인들을 이제 제가 소개하기 위해서 썼는데 이제 시간이 다 했으므로 이건 나중에 PPT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사람이 강조하고 싶은 사람은 타하 모하메드 알리예요. 그 사람의 작품 제가 아마 리벤지하고 한 편 더 해서 넘어가 볼까요? 한번 쭉쭉쭉 넘어가서 이건 제가 번역한 이반 볼란드의 로스트랜드고요. 네. 아이리시 포에트리가 한번 읽어봤죠. 이것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 이반 볼란드가 아일랜드,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아일랜드 시인으로 살다가 미국으로 와서 아이리시 아메리칸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 아이리시 포에트리도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시인들에게 생각하게 하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사람을 여기 헌정하는 시인데요. 다음이요. 이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We always knew there was no Orpheus in Ireland, no music stored at the doors of hell, no God to make it, no wild beasts to weep and lie down to it. But I remember an evening when the sky was dark at 4. When I said seized every part of the city, and we sat talking, the air making a wreath for our cups of tea. And you began to speak of our own cause, our heart-broken pantheon. No eddic light for them and no Herodotus, but thin rain and dark fish and the stopgap of the sharp cliffs. They spent their winters on, and the pitch-black Atlantic night, and how the sound of a bird's wing in a lost language sounded. You made the noise for me, made it again, until I could see the flight of it. Suddenly the slightly light rivers of your southwest lay down in silence, and the savage acres no one could predict were all at ease, soothing and quiet. And listening to you as I was, as if to music, as if to peace. 시작입니다. 이건 제가 아직 번역은 안 해봤는데요. 이 이반 볼란드가 끝없이 쓰고 있는 게 이거예요. 아일랜드 역사, 그 다음에 두 딸을 키우는 엄마로서의 개인적인 메모리, 이 로스트랜드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 두 가지 기억이 주로 겹쳐서 나타나요. 그리고 이 이반 볼란드는 어린 시절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일랜드의 그 외교관 대사였다고 해서 영국, 미국 등에 이제 굉장히 사실은 그러니까 유복하게 자라는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일랜드 출신의 식민지인이라는 것 때문에 시 하나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영국에서 그 학교를 다니면서 아마도 ain't라는 아이리시 잉글리시를 썼나 봐요.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선생님이 굉장히 그러니까 야단을 치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딱 독특한 그 단어 하나가 영국인들이 굉장히 그 기질적으로 싫어하는 단어였다고 해요. 근데 자기에게는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가 그걸 쓰고 그래서 자신이 그 브리티시가 아니고 아이리시라는 것을 어린 소녀가 깨닫게 되고 그게 아마도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가 나중에 시로 이제 그 표현하면서 자신과 화해하게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아일랜드는 영국에 비해 보면 우리는 펜테온 신전도 없고 오토스 신화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대서양의 그 거칠고 황량한 바람 소리, 파도 소리, 가파른 절벽, 거기에 날아드는 새, 이것이 아이리시다고. 그런데 내게 소중한 것은 바로 이 아이리시, 그 황량한 풍경이다. 그리고 이 밤블란드는 정말로 대단한 것이 그 번쩍번쩍한 영국 문명에 기죽지 않고 자신의 그 아이리시 윌더니스를 가지고 평생 작품을 쓰면서